대구에서 또다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요양병원 전수조사 당시 90여 명의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구에서 또다시 이제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수조사 당시 90명이었죠. 90명의 무더기 확진이 나온 그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었던 병원이고요. 이 얘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91명입니다. 91명이고 전체 국내 확진자가 9,332명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100명과 또 두 자릿수 중에서 뭐 90여 명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로 좀 보면 될까요? 글쎄 과거에 뭐 일일 확진자가 900명 수준까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네.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100명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해외 유입 사례인 걸로 네. 보이고요. 나머지 50% 정도가 국내 자체 발생인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 네. 오늘 대구의 제2 미주병원 사례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이미 같은 건물에 있던 대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감염 위험은 계속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비단 지금 뭐 제2미주병원뿐만 아니라 네. 전국 각지에서 언제나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뭐 50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네. 어디선가 요건이 되면 이처럼 대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지금 그러니까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만간에 계약도 개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문제가 앞서 대구 보건당국에서 이제 제2미주병원과 이제 대실 요양병원의 출입구 동선이 완벽하게 좀 분리가 돼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거 보면 좀 방역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동선 자체가 약간 분리가 돼 있더라도 네.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네. 건물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뭐 엘리베이터든 우리가 관가했던 부분에서 항상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요인들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2 미주병원이 정신병원이라는 점이 감염 관리와 치료에 더 어려움을 주게 될까요? 과거에도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뭐 청도 대남병원도 네. 정신병원이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환자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특히나 어떤 감염이 들어왔을 때 임상 증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자와 소통하는 관계에도 어려움 등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높은 그런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부분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병원 같은 네. 이런 사례들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미주병원이 이제 오늘 오전에 추가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건물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짜리까지 규모의 건물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8층에서 11층까지가 제2미주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3층에서 7층까지가 대실 요양병원. 그 아래 이제 건물 관리실과 약국, 동물병원, 또 장례식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대실 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 외에 다른 시설에서의 그런 감염 사례는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 건물 안에 있다라고 같은 건물을 네. 쓴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공조도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 네. 공조도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엘리베이터도 어쨌든 같이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공유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환자들이 계속 그 같은 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층별로 뭐 계단을 통해서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용역 업체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네. 계속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대실병원에서 아마도 지금 제2미주병원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추가적으로 그 감염 사례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어떤 긴장감도 조금 풀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 두 자릿수라고 해서 적은 숫자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의는 필요하겠죠.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4월 6일 개학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6일 개학을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강행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50명 수준 일일 확정, 국내에만 따졌을 때 해외 유입 사례 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개학이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개학과 맞춰서 지금 학원들도 다시 오픈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종교단체들도 계속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큰 위험 요소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신천지가 우리가 이제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크게 전파가 확산되는 걸 웨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과거에 한 번 웨이브가 있었던 다음에 지금 소강 세태를 보이다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제2의 어떤 웨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그 제2미주병원 건물 구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8층에서 11층이 제2미주병원 오늘 사례고요. 그 아래층이 그 3에서 7층까지가 대실 요양병원, 그리고 건물 관리실과 약국, 동물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고 야외 타워 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보면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방역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사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학원을 다녀간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뭐 판정을 받기 전에 5일 동안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지금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이 한 17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역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원은 대표적으로 집단 감염 발생 요인이 큰 어떤 시설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한 간격을 두고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수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을 하는 과정이고 학생들과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끼리 어떤 뭐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있고 화장실도 공유를 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표적으로 학원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최근에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0시 기준 이제 자료를 보면 검역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사례가 그 13명이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근데 지역 보건소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검역 과정보다 해외 유입 사례는 더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이렇게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 교민 또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뭐 2, 3주 사이에 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크게 확진자가 늘면서 네. 학교들이 다 지금 휴업 상태고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민들, 유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이제 뭐 기숙사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기숙사를 다 비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유학생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속속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국자도 많아지고 입국자 비율로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증가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현재 방침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먼저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제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제주도 여행을 했다라는 네. 보고가 나오는 그 사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여행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전파를 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네. 미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거니까 권고는 약하다,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권고를 계속 유지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점을 낳았던 거고 실제로는 지금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의무화 조치를 취한 거는 이전에 시행이 됐어야 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오는 30일 0시부터는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거든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근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 상태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발열 검사는 뭐 실효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발열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열의 임상 증상이 없이 다른 임상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도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기 때문에 발열만으로는 실제로는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나 어차피 네.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게 그래도 발열 반응은 맞습니다. 예. 그 앞서 감염학회 이사장의 글이 또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외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 산술적으로 수치가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입발 확진자 중에 한 80%, 90% 정도는 내국인이다라고 지금 보건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한 10에서 20% 정도만 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어쨌든 거주할 지역이 명확한 반면에 외국인 경우에는 뭐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대개 소재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2, 3일, 뭐 또 3, 4일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들도 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어떠한 경로를 다녔는지 만약에 확진자라고 하면 그거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떤 해외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이런 방안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본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을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차단과 방역 격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요거에 맞춰서 가는 게 방역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차단과 방역 격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좀 이탈리아 잠시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32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 환자는 309명으로 외국인은 31명이었습니다. 이 중 4,528명이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91명이었고 신규로 격리 해제가 되신 분은 38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81.8%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14.9%는 조사 또는 분류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309명으로 전체 환자의 3.3%였습니다. 신천지 관련한 사례가
7,635건, 전체 그 집단 발병 사례가 7,635건이었고, 이 중에서 신천지 관련된 집단 발병이 5,079명으로서 54.5%였습니다. 그 밖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15.6%, 그리고 확진자하고의 접촉자에서 발생한 경우가 11.3%,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게 14.9%입니다. 시도별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은 어제 신규 환자가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나 확진자 접촉자가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은 34명으로 환자가 많았으며 대부분은 요양병원이나 다른 집단 발병하고 연관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11명으로 많았으며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고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는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돼서 접촉자 중에 확진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경북도 9명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 요양병원 관련된 그런 발생 보고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13명이었습니다.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 3명이 격리 해제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 3명입니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16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진된 3명은 모두 부천시 소재 생명수 교회에 관련된 접촉자였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 제2미주병원에서 3월 26일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어 직원 및 환자 35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6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환자는 60명, 간병인이 1명이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의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지난 3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3월 24일 날 입원 환자 중에 1명이 확진되어 이런 접촉자와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해당 건물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 총 20.9%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9건은 유럽 지역이 11명, 미국이 7명, 중국 외 아시아가 1명, 그리고 내국인이 모두 19명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가 13명, 지역사회 유입 후에 확인된 사례가 6명이었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14일간 자가격리로 관리하게 됩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에 확진자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기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는 자가관리 앱과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의 안전보호 앱,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발열등 의심 증상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에서의 검역 당국의 검역 조치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공항 도착 후에 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고, 귀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차를 이용하며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처럼 3월 28일부터는 자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를 위해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와 KTX 전용칸 등 교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는 중에는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황에서도 전파력이 있어서 전염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즉시 지자체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드립니다.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14일간은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외출, 출근은 하지 말고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1339 콜센터의 안내 등을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근 14일 동안에 해외 출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주시길 바라고, 집단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해외 영역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운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는 집단 발병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실내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종교 행사 또는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운동 등 실내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은 최대한 당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큰 자영업자 그리고 개학 연기로 부담이 가중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면서 누구나 우울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마음 가까이 두기의 활동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1339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27일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기부, 식약처,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향후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진단제, 백신, 치료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받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대구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조치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1인 1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감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인 1실 격리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질문했습니다. 네, 현재 대구 지역은 이제 신천지 교회 그 유행 이후에 이런 2차, 3차 전파를 통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리핑 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에서도 집단 발병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이제 다인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감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은 확진 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격리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전담 병원들을 확보하여 간병 인력 등 간호 인력을 지원하여 확진자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노출되신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노출자 그 격리 병원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최대한 그 병실을 충분히 확보해서 1인 1실 또는 격벽을 이용한 그런 코호트 격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시설과 그 지역사회 현황에 맞는 그런 대책들을 대구시와 계속 그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브리핑 시 부본부장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학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개학과 동시에 유치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어떻게 보는지, 국내에서도 개학이 됐을 경우 학교 내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싱가포르 그 학교에서의 그 집단 감염 사례는 그 원생이 감염이 된 것은 아니고 그 교사와 그다음에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에서 집단 발병이 확인된 사례여서 자가격리와 검사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개학을 했을 때 이런 학교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이런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의 노출이 또 지역사회로의 그런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2주간 하고 있고, 또 유입 환자에 대한 그런 차단 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런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런 그 환자 발생 동향에 대한 분석, 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해서 교육부 그리고 중대보건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가 개학했을 때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비, 그리고 사전 위생 물품에 대한 확보, 그리고 교사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저희 질병 방대본과 보건당국은 학교에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역학조사와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에 대한 지침, 이런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현재까지 62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52명으로 전해드렸었는데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총 19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이제 확인된 환자는 13명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지역 보건소 등 지역 사회에서 추후에 확인된 환자가 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입국 금지 등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지금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이스라엘 등도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국경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국 제한이나 금지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금 세계 각국은 이 코로나19의 시드,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감염자로부터 전파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느냐고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각 유럽의 각국, 또 미국도 포함해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이,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주요 전파 경로가 호흡기를 통한 비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었던 거고 초기에 적절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확진자가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씨앗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미국 유학생인데 이제 자가격리 이제 물론 이제 권고입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여행 도중에 접촉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추가로 이제 감염 우려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여행을 그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 여행을 취소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미주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권고 수준이었지만 권고라도 자가격리를 지켰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특히나 그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 입도 당시부터 임상 증상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기 때문에 네.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게 원래는 최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제가 듣기로는 19살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당시에 동반했던 사람이 4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그 모친이 같이 있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여행을 가고 지금은 자가격리를 좀 지키자라고 제안을 하고 권고를 따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또 못한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고지만 그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비단 지금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만 지금 그러한 조치가 있지 기타 다른 세계 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도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 수준으로 보건당국에서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하라. 그러니까 자택 대기를 하고 2주 동안은 출근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권고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비단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자가격리 앱 등의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가격리 앱이 물론 잘 따르면 실효성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걸 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게 휴대폰에 돼 있는 거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이 자가격리 앱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앱이 반드시 어떤 이런 자가격리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의문점이 듭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자가격리라는 게 이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지침 같은 거는 이제 반드시 준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해외 유입 사례를 저희가 계속 짚어봤는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상황도 지금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한번 그 발생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현재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곳이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000명, 17,000명 이렇게까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누적 환자가 이제 85,000여 명에 달하면서 이제 중국을 넘어서 최다 발병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작스럽게 최다 발병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기 대응에 부실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보건당국,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약간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중국과 비교를 하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또 다시 마스크 얘기지만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예. 당시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수출도 하고 원조도 하고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해요. 동양 네. 문화권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마스크를 전혀 착용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WHO나 미국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를 마스크보다는 손을 잘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라고 지침을 네. 내리는데 이건 손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전파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면서 급속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사고 싶어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재고량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의 확진세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 확진자 추이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보면은 3월 15일에서 27일로 가는 그 기점에서 이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네.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증가세가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건지요? 지금 뭐 한 일주일 남짓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글쎄요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진단 검사를 과거에 하지 않다가 네. 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한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검사의 능력을 높이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같이 공존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환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환자가 발견되는 것도 많아져서 이제 저렇게 그래프가 가팔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가 좀 고려가 됐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유사한 케이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동안 많은 부분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급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에 가까운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일본은 진단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미국처럼 진단을 더 증가를 하게 되면 네. 확진자는 크게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감염돼 있는 국민들, 일본 국민들은 상당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뭐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내에서 치료 가능한 약물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치료제 개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후보 물질을 찾았다고 해서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찾은 물질이 실제로 우리들한테 쓰이기까지는 앞으로 한참 후의 일이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